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한 40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잔상이 돼서 생각났던 책입니다. 저자는 바스콘셀로스입니다. 68년도에 출간됐습니다. 50년 전에 출간이 됐던 책입니다. 줄거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제제라는 5살짜리 아이입니다. 나이보다는 훨씬 조숙하고 아주 섬세한 아이입니다. 제제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지만 5살이 돼서 어느새 글을 스스로 깨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굉장히 일찍 들어갔죠. 그렇지만 읽기와 쓰기 등 또래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머리가 뛰어나서 성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성적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활고에 찌들리는 가족들한테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는 아이였습니다. 제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집 밖에서 배웠다. 집에서는 나 혼자 눈치껏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실수하기 일쑤였고 그 때문에 걸핏하면 맞았다. 아버지가 실직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가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직 공장에 나가야 했고 누나 릴리도 공장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제제와 바로 위의 형 또또까 이 두 명은 나이는 어리지만 용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통을 들고 거리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5살의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지 못한 제제는 슬픔이 북받쳐 올라서 아빠가 가난뱅이라서 정말 싫어. 나는 말이 저절로 나왔고 이를 우연히 엿들은 아빠는 제제를 멍하니 쳐다보다 말없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제제도 알게 됐죠. 그래서 제제는 이런 자신이 너무 미웠고 아빠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고 싶어서 구두통을 메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번 돈으로 아빠 담배를 샀습니다. 어리지만 굉장히 착한 조숙한 아이죠.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는 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고 형제들이 각자 마음에 드는 나무들을 자기 것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형제들이 다 붙이고 난 나머지 나무 한 그루가 제제 것이 됐죠. 아주 조그만 라임 오렌지 나무였습니다. 제제는 이 라임 오렌지 나무를 민기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슈르루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민기윤이라는 라임 오렌지 나무는 제제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제는 매일매일 일어난 일을 민기뉴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차가 속도를 줄일 때 차 뒤에 달린 바퀴에 매달리는 장난을 친 것도 이야기하고 집에서 형에게 맞은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아직 어리고 가난해서 간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제제에게 생크림빵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제는 선생님에게 자기에게만 주지 말고 간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작은 흑인 아이한테도 나눠달라고 얘기를 할 만큼 착했습니다. 화요일마다 동네에는 노래를 불러주고 악보를 파는 아리오발두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제는 이 아리오발두에게 노래를 배워서 노래를 불러 돈을 벌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제는 노래를 빨리 배웠고 또 노래를 아주 썩 잘했습니다. 제제가 노래를 부르자 사람들이 마구 몰려왔고 그리고 악보도 많이 팔았습니다. 굉장히 흥행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 5살짜리 꼬마애가 어른들이 부르는 그 유행가를 갖다가 아주 멋지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재미있게 봤다는 거죠. 점심시간이 되면 아리오발두와 식당으로 가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먹었습니다. 아리오발두는 지폐는 자기가 가지고 동전은 제제가 다 가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 부르는 제제를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제제가 노래 부르는 것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 노래 부르는 것은 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차에 올라타는 거, 그 중에서도 포르투갈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차, 동네 아이들이 꼭 타보고 싶은 그 차였습니다. 어느 날 그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올라탔죠. 너무나 신이 나서 구호를 외쳤는데 그거를 들은 그 포르투갈인이 내렸죠. 그래서 제제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 들고서 이제 겁을 줬죠. 콩할 만한 녀석들이 겁도 없이 위험하게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귀를 잡고 막 혼을 냈죠. 제제가는 굉장히 좀 슬펐고 눈물이 마구 솟아났죠. 이때 제제가 이 포르투갈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다음에 커서 아저씨를 죽이겠어요. 그러자 이 포르투갈인이 그래 어디 그래 봐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전에 한 가지 줄 게 있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한 대 세게 때렸습니다. 제제는 어찌나 아프게 때리던지 엉덩이가 창자에 붙어버리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포르투갈인은
제재가 학교를 갈 때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빵빵 대기도 하고 웃어주기도 하는, 귀엽게 보여서 친해보려고 하는 거를 계속 했죠. 그런데 제재는 못 본 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재가 어느 날 옆집 아줌마네 집 구아바, 과일이죠. 구아바를 훔치려다 들켜서 도망가다가 유리조각에 발을 다치고 맙니다. 유리조각을 빼냈지만 상처가 깊었습니다. 엄마와 아빠한테 혼이 날까봐 아픔을 참고 상처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누나의 도움으로 간신히 상처를 감싸고 학교에 간다고 나왔지만 걸음이 제대로 걸어질 리가 없었겠죠. 이를 지켜보던 포르투갈인이 상처를 보더니 병원에 데리고 가서 상처도 꿰매고 치료도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꿰매고 치료받는 동안 포르투갈인이 제재를 포근하게 안아서 보살펴 주었죠. 그리고 끝나고는 맛있는 케이크와 사탕도 주었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포르투갈인과 제재가 아주 친해졌고 서로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이 포르투갈인을 친한 사이에만 부르는 포르투갈,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을 친하게 부르는 포르투카로 부르기로 했답니다. 이 제재와 포르투카는 둘 사이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포르투카는 제재가 장난꾸러기이고 사고뭉치이지만 사랑스럽고 조숙하다는 것을 알고 제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르투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 차도 내게 될 거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니까. 그러자 제재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랑 있으면 가슴 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5살짜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스콘셀레스가 과연 이 말을 왜 썼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도 이런 정도의 단어를 쓸 만큼 조숙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른들만 쓸 수 있는 표현을 여기에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재가 가족들로부터 심하게 얻어맞고 실신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똑과 형한테 종이로 풍선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밥을 먹으라는 누나의 말에도 풍선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누나가 종이 풍선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애들이 자라는 집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때 화가 난 제재가 누나한테 갈보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화가 발칵 많이 났겠죠. 가죽 장갑을 들어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제재는 아프기도 했지만 화가 더 났죠. 맞으면서도 욕을 해댔고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또똑카 형이 이 말을 듣고서 주먹으로 제재를 때렸습니다. 제재는 바닥에 쓰러져서 숨만 겨우 쉴 정도로 많이 다쳤습니다. 며칠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쉬던 제재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재는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놀고 있는 아빠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노래라도 불러주면 아빠의 근심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제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리 오발두에게 배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벌거벗은 여자를 원해. 밝은 달빛 아래서 여자의 몸을 갖고 싶어. 이걸 5살짜리가 부르니 아빠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아빠가 일어나서 제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의 눈에서는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따위 노래를 누가 가르쳐 주었니? 다시 불러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재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빠의 손이 제재의 뺨으로 날라왔습니다. 다시 불러봐라.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또다시 아빠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빠는 여지없이 제재를 때렸습니다. 제재는 노래를 불러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잠시 멈추고 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 제재가 아주 야멸찬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살인자, 날 죽여라. 날 죽이고 감옥에나 가라. 이 말을 듣고 아빠가 화를 참지 못하고 허리띠를 풀러서 제재를 때립니다. 허리띠는 끔찍한 힘으로 제재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허리띠는 1000개의 손가락이 달린 것처럼 몸 구석구석을 찾아 때렸습니다. 제재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재를 구해준 것이 누나였습니다. 아빠, 차라리 절 때리고 얘는 제발 그만 때리세요. 그제서야 허리띠를 내려놓으며 아버지는 자신 스스로가 불쌍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난 얘가 날 놀리는 줄 알았다. 내 말을 일부러 듣지 않는 줄 알았다. 이번에는 아주 오랜 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는 온몸이 열로 후끈거렸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어서 의사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어머니와 누나가 밤을 새서 간호를 했습니다. 정신이 든 제재는 엄마에게
엄마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내 풍선처럼 되어야만 했어요. 엄마는 모두를 제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제재야 너는 다만 가끔씩 장난이 좀 심할 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제재는 예전에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식구들은 의심이 갈 정도로 잘해주었지만 사람과 사람의 선한 마음을 믿게 해줄 무언가가 제재에게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재는 아주 조용히 지냈습니다. 민기뉴 옆에 멍하니 앉아 무관심하게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제재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준 것은 뽀르투카였습니다. 전차에 뛰어들어 죽겠다는 제재를 말리며 안 된다.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넌 앞으로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데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떡하니? 날 사랑한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손등으로 제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둘은 그날 밤 늦게까지 전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뽀르투카와 낚시를 하던 제재가 뽀르투카에게 묻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 집에 와서 아빠에게 절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만약 아빠가 안 주겠다고 하면 저를 사세요. 그러자 뽀르투카가 내 말대로 널 데려오고 싶기는 한데 내 엄마 아빠에게서 널 데려올 수는 없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너를 아들처럼 사랑해왔지만 앞으로는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마. 제재는 너무 기뻐 가족들에게도 안 해주던 뽀뽀를 뽀르투카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뽀르투카가 탄 차가 전차에 받쳐서 죽었습니다. 제재는 큰 충격을 받고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바로 토했고 열은 집어삼킬 듯이 심했습니다. 주위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기 싫어서 몇 시간이고 벽만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하더니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을 이겨내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줄지어 문명을 왔습니다. 제재가 없으니 거리가 온통 슬픔에 빠진 것 같다. 아리오발두도 물어서 제재를 찾아왔습니다. 나랑 다니면 노래를 불러야 할 것 아니냐. 사람들이 카나리아는 어디 갔냐고 묻는다. 빨리 낫겠다고 약속하거라. 제재가 회복하자 누나가 망기뉴가 피운 첫 번째 꽃이라면서 한 송이 흰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민기뉴는 이 꽃으로 제재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입니다. 민기뉴는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잘려 나갔던 것입니다.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우정과 사랑도 마치 우화처럼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렸을 때 있었음직한 어린아이의 순진하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와 또는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류의 어른 동화가 한창 많이 팔렸던 때도 있습니다. 어른 동화,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 책들인데 언제 읽어도 새로운 그리고 감동이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추천해 드립니다.